어머니,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곧 있으면 친구들이 오는데 방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식탁에 올려놨던 미역국 냄비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새벽부터 끓인 국이었고 직접 만든 잡채까지 준비했는데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집에 살면서 내가 단 한 번도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날.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죠. 그래.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좀 살아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입니다. 76세,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린 그날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 저는 이미 부엌에 서서 가족들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시락 3개, 아침 식사, 그리고 빨래까지. 1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아들 내외, 그리고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집안일을 담당하는 파출부로만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그래도 피부치니까 하며 참고 또 참았어요. 어머니, 아침 준비 다 됐죠?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에는 감사함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가 묻어났습니다. 도시락도 다 쌌다. 제가 대답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휴대폰을 보며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아들 준호는 신문을 보며 말없이 밥을 먹고 고등학생인 손자 태민이는 할머니, 오늘 친구들 오는데 거실 좀 비워주세요. 할머니가 거실에 있으면 할머니 냄새가 너무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쿡 찔렸지만 그저 그래, 알겠다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하루 종일 청소와 빨래, 장보기와 요리. 제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가족들은 각자의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제가 만든 음식을 먹었어요.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밤이 되어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웅웅거리는 적막한 공간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도구일까?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과 인감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 결심을 하려는 듯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며칠 후 며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며 정성스럽게 생일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머니, 오늘 친구들 올 거라서 식사는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생일을 챙겨준 시어머니를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기 부끄럽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빨래를 널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무리가 온 거였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서는 어머니, 친구들 오는데 거실은 좀 곤란해요. 방에서 쉬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제 집이지만 거실에서 쉴 권리도 없다는 얘기였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이 돌아왔지만 아들 역시 제 상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어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말해도 아, 그래요? 파스나 좀 붙여요라며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손자 태민이는 더 심했어요.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우리 집 할머니 때문에 친구들 못 데려와. 할머니 냄새 나서 애들이 싫어해이라고 말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팠지만 그래도 손자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인감, 그리고 이 집의 등기권리증까지. 사실 이 집은 제 명의였거든요.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관리를 맡겼던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 센터의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서는 어머니,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하니까 요양원도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시고라고 말했어요.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고 싶다는 속마음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로 짐이구나. 10년 동안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늙어서 쓸모없어지니까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제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그때부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자 태민이는 친구들이 왔을 때 더욱 심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 창피해 죽겠어.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내자.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 이사할 수 있나요? 직원은 급하시면 내일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부동산에도 연락했습니다. 강릉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 하나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봤죠. 제 오랜 친구 경자가 그곳에 살고 있어서 미리 알아봤던 곳이었거든요. 이틀 후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집 봐주세요라고 말하고 떠나더라고요. 저는 그때를 기다렸어요. 가족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와주세요. 짐이라고 해봐야 별로 없었어요. 제 옷가지 몇 벌, 돌아가신 남편 사진, 그리고 제가 아끼던 반지 하나. 10년 동안 살았던 집이지만 정작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가족들의 것이거나 함께 쓰던 것들이었어요. 짐을 다 빼고 나니 집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편지를 한 장 놓았어요. 아들아 며느라 태민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집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근데 더는 가족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며 살고 싶진 않구나. 너희도 이제 나 없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앞으로는 나도 내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몸 건강히 잘 지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도 느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거든요. 강릉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회색 건물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거야. 버스가 바다 근처에 도착하자 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어요. 친구 경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정말 왔구나. 경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반가워했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이야. 마음껏 살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0년 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제가 이사한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뒤편으로는 바다가 보였어요. 경자가 미리 구해놓은 집이었는데 저 혼자 살기에는 딱 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에서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첫날 아침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도시락을 쌀 준비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아, 이제 내 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10년 동안 4사람분. 아침을 준비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경자가 데려온 작은 강아지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빨리빨리 뛰어다니기 바빴는데 여기서는 천천히 걸을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서울에서는 10년을 살아도 이웃과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그렇게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된장을 담그고 김치를 담그고 텃밭에서 채소도 기르기 시작했어요. 제 손으로 직접 가꾼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요리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아들 가족이 여행해서 돌아와 깜짝 놀랐습니다. 텅 빈 집과 식탁 위에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아들 준호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정말로 나가셨어? 며느리 지혜는 처음에는 시원하다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누가 도시락을 쌀 건지, 빨래는 누가 할 건지, 청소는 누가 할 건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누군가 해야 하는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출근 전에 허둥지둥 라면을 끓여 먹고 나갔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도피했습니다. 태민이는 학교에서 돌아와도 할머니가 해놓던 간식이 없으니까 할머니는 언제 와?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지혜야, 시어머니를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니? 그분이 얼마나 서운했을까라고 타박하시는 거예요. 엄마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봐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친정 어머니는 그래도 가족인데 그놈의 성질머리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도 어떻게 줄어들지가 않니라고 하셨어요. 친정에서도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계속 며느리에게 시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하고 다시 모셔와라고 하셨고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저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는 결국 제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기 위해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경자 이모를 통해서 강릉에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차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강릉으로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마당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텃밭에서 배추를 따고 있었는데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도망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었거든요. 준호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엄마, 많이 밝아지셨네요. 실제로 저는 한 달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고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제 의지대로 생활하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았거든요. 준호는 제 앞에 앉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저는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릴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집안도 엉망이고 태민이도 엄마 없으니까 매일 풀이 죽어 있어요. 준호의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했지만 동시에 속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겠구나.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준호는 깜짝 놀라며 왜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달라질게요라고 했어요.
달라진다고? 10년 동안 똑같았는데 갑자기 달라진다고?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없어서 불편해졌을 뿐이야. 진짜로 날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애초에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도 아들이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밥 한 끼는 해줬어요. 제가 기른 채소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갓 지은 밥과 함께 내놓았습니다. 준호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또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밥이 이렇게 그리웠어요. 지혜가 해주는 밥은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너희끼리 잘해봐. 지혜도 배우고 태민이도 자기 일은 자기가 하도록 가르쳐. 그게 진짜 독립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정말 달라질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이제 할머니가 아니라 김말순으로 살고 싶어. 76년을 남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 거야.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엄마. 준호가 마지막으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가. 그리고 앞으로는 전화도 하지 마.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준호가 떠난 후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면서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구나. 서울에 있을 때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실지 차를 마실지, 오늘 뭘 해 먹을지, 어디로 산책을 갈지,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생활도 정말 즐거웠어요. 매일 아침 시장에서 만나는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함께 텃밭 일도 하고 저녁에는 마을회관에서 함께 운동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10년을 살아도 이웃과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말순이 언니, 오늘도 참 밝아 보여요. 이웃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특히 마을의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함께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제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찼습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어요. 태민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간식도 그리워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니 마음이 뭉클하긴 했지만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대신 태민이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태민아, 할머니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너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워가면서 멋지게 자라길 바래. 그날 밤 저는 바닷가에 앉아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76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저처럼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지금 강릉 바닷가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좋은 이웃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진짜 자유로운 삶이에요.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를 얻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이런 진솔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만날까요? 기대해 주세요.